유학생 이야기 첫 번째 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학생이나 이민자들은 혹독한 문화적 충격으로 마음이 얼어붙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셋 중 하나겠죠. 한국 스타일을 고수하거나 현지 문화에 완전히 편입되도록 노력하거나 절충하거나. 첫 번째 부류, 한국 스타일을 고수하는 유학생들은 현지 적응에 과도한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어떻게든 학위를 빨리 마치고 귀국해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꿈꾸는 목표일 수 있으나 아시는 대로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과거와 달리 지금의 한국에서는 유학이 더 이상 특별한 기회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이미 학력 과잉이 심한 데다 외국물 먹었다는 것 자체가 별다른 환상을 주지 않을 만큼 한국 문화 자체가 역동적으로 변화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부모 세대에게는 아직 환상이 남아있죠. 더구나 자식을 유학 보낸다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잖아요. 그런 희생을 통해 내 자식에게 특별한 기회를 선물했다는 느낌을 갖고 있죠. 기대심리나 보상심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달라요. 유학을 가는 즉시 알게 됩니다. 우월감이 이미 산산이 부서지는 거죠. 언어나 문화 차이를 뛰어넘어 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더구나 해외의 명문고나 명문대에는 현지 및 전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인재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족이나 또 한국에서 기대하는 수준을 해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유학 자체가 그들을 특별한 인물로 만들어주지 않는 거죠. 이런 부모 자식 간의 은근한 인식 차이는 해소되지 않더라고요. 부모가 직접 경험하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자식들이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실감을 못하죠. 그렇구나. 그런데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부모 신세를 지고 또 부모의 희생을 너무나 잘 아는 자식들 입장에서는 대답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갈등이 지속되다가 그렇잖아도 미안해하고 자괴감에 시달리던 자식들이 자폐적인 수렁 속으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 유형, 즉 현지 주류 사회에 편입되기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 또 어려서부터 유학을 시작한 학생들이더군요. 이들에게는 한국이 오히려 더 낯설겠죠.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자식이 명문대를 거쳐 알만한 미국 회사에 취직까지 하는 것은 부모의 삶 자체를 성공으로 보이게 만드는 자랑거리가 됩니다. 비로소 한국에 가서 두루두루 자랑도 하시더만요. 그만큼 현지의 엘리트 그룹에 편입될 확률이 낮은 것도 사실이고요. 이들의 성공담이 있기까지 부모와 학생의 삶은 한국의 여느 가정과 다를 바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성적과 입시 관리에 가정의 모든 힘을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서 쏟아붓는 거죠. 이런 목표를 가진 부모 중에는 자식이 한국말 못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영어가 최우선이니까요. 성공한 자녀들의 다음 이야기는 우리와 거리가 먼 세계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백인 중심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살아남는지, 어떻게 투쟁하고 상처 입는지 경험하지 못한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들은 오히려 한국인들로부터 때때로 이런 조롱을 당할지도 모르죠. 그 새끼는 바나나야. 겉만 노랗지 속은 완전 미국 놈이거든. 다음으로 가정 형편과 본인의 노력 또 부모의 헌신이라는 삼박자 중에서 하나라도 딸리는 젊은이들은 한국어권 사회에서 각축합니다. 한 단계 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더라고요. 한인 사회에서는 벌어먹을 분야가 별로 없다는 말도 흔히 듣습니다. 그 또한 사실이죠. 심지어 집안에 콕 박혀 나오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나
생존 불안으로 인해 무언가 병적인 징후를 드러내는 젊은이들도 여럿 보았습니다. 아주 아프고 그 젊은이들과 가족들의 고통이 복잡하고 심각하고요. 치유 과정 물론 오래 걸립니다. 세 번째 가능성, 잘 절충해라 하는 것도 말이 쉽지 실제로는 큰 도전입니다. 양쪽 문화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라는 권유는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이상적인 아이디어일 텐데 문제는 어떻게인 거죠? 어린아이 혹은 고작해야 열 몇 살이나 20살의 청소년에게 우리는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훈수를 둘 수 있을까요? 유학생이나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건강이 안 좋은 경우가 흔합니다. 진단이 딱 나오는 질병보다는 에너지 차원에서 비롯되는 원인 모를 증상들이 대부분인데 마음고생, 몸고생을 죽도록 했기 때문이에요. 부모들 중에는 답답한 나머지 도대체 뭐가 그리 힘들다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나라면 좋아서 날아다니겠구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곤 해요. 좋은 것 맞죠. 그런데 보석 달린 칼에 맞으면 안 아픈가요? 고통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이해됩니다. 하나는 어느 사회에나 있는 공통의 요소들이죠. 입시 경쟁, 생존 경쟁, 가족 갈등, 돈과 사랑, 인간관계 같은 것들 말이에요. 두 번째는 물론 문화 차이입니다. 20대 중반의 여성 클라이언트가 자신을 하이브리드라고 표현하더군요. 혼종이라는 뜻입니다.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모든 교육을 미국에서 받았음에도 문화적 심리적으로 미국인들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녀가 한국적인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일상생활에서는 한국말을 곧잘 하는데요. 깊은 감정을 드러낼 때나 생각을 차근차근 이야기할 때는 영어로 폭포수처럼 쏟아냅니다. 이럴 때 흔히 부모들은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한국말로 해봐 라고 달래거나 집에서는 한국말로 하라고 했잖아 라고 야단치는데 부모 자신이 영어로 느끼고 사유하고 소통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건 아이들의 잘못도 부모들의 잘못도 아니죠. 그냥 현실이 그래요. 언어는 사고방식을 형성시키잖아요. 아이들의 제1언어가 영어라는 것은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영어로 달성된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니 부모 자식 간에 근본적으로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요. 어떤 때는 아이들이 일부러 영어를 쓰기도 하는데 당신과 대화하기 싫다는 방어막이거나 부모의 귀를 제압해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컨트롤하는 수단입니다. 영어가 약점인 부모가 주눅이 드는 거죠. 20살 남짓의 어떤 클라이언트는 저와 대화하는 도중 마치 초등학생 가르치듯이 제 영어 표현을 바로잡아 주더군요. 그때의 표정은 내가 너보다 더 잘 알거든?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땡큐라고 말한 뒤 젊은 친구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면서 자신있게 말을 이어갑니다. 영어로 제압하려는 에고 게임이 통하지 않으면 어린 친구의 시선이 흔들려요. 그때 비로소 치유적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양쪽 문화의 특징과 약점을 교묘히 줄타기하면서 살아남는 것마저도 어린 친구들이 겪었던 상처의 흔적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경청하면서 몇 가지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첫째, 유학생과 이민가정의 자녀들은 정도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두가 문화적 혼종,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하이브리드들의 정신세계와 심리를 편견 없이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가 장점을 발휘하면 독특한 유익을 가져다 주지만 자칫하면 이질적인 요소들을 우월감, 열등감 게임에 고집스럽게 써먹는 혼란 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개별 가정 또 향후의 한국 사회에 갈등의 폭탄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서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작업이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관찰한 요소는 무언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자녀들이 더 크게 고통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모는 자신을 돌아보거나 또 문제 자체를 다른 각도로 이해하려 노력하기보다는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관점을 반복하고 결국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길로 몰아붙입니다. 물론 부모는 자식들의 혼란이 두렵죠. 그래서 무언가 좋은 말을 하고 조언을 해서 이끌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잖아도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자존감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자기의심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죄의식과 극심한 반발 사이를 오락가락 하다가 아예 입을 닫아버리겠죠. 그래서 우리의 식견이 제약되어 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인정할 때 자식이 훨씬 더 마음을 열고 또 클라이언트는 힐러에게 훨씬 더 신뢰를 보냅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날아오르게 하는 지지대는 어른의 식견이 아니죠. 비판은 더더욱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감정적인 부분을 경청하고 세세히 공감하는 겁니다. 부모들은 억울해하면서 이렇게 말하곤 해요. 얼마나 더 해야 하는데요? 감정적인 공감이란 얼마나 더가 아니라 대화의 유일한 목적처럼 진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대화의 70% 이상, 때로는 100%를 감정적 공감에 할애하시도록 권유드립니다. 지지와 공감이 거듭 쌓이면 아이들은 이래도 나를 믿을래? 하는 망나니 같은 도발을 거듭합니다. 그래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고 나서야 아이들은 비로소 이 어른을 신뢰할 수 있는지 결정합니다. 그때야 속 이야기를 털어놓고 부모와 힐러, 기성세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여기까지 오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쉬워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하는 거죠. 어떻게 공감하고 지지하는지를 말해요.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도 문화적인 적응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외국에서 보내면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유학을 시작할 때와 흡사한 문화 충격을 겪습니다. 가족은 친숙하고 또 그리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막상 부딪히면 사실상 낯선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전화 통화를 하고 종종 만난다 하더라도 정체성이 형성되는 핵심 시기를 따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또 생각을 풀어나가는 법을 외국어로 배웠으니까 한국어로 전환하는데 일정한 시간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시험 같은 것을 준비한다면 더 그렇지요. 그런데 부모들은 뭔가 시험도 척척 붙고 좋은 직장도 쑥쑥 들어가서 엘리트로 날아다녔으면 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외국 생활이 길수록 적응기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직장에 취직했거나 학업을 이어가는 경우에는 대인관계 스킬이나 조직 문화에 적응하는 것을 무척 힘들어 하더군요. 그런 이유로 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도 흔히 있고요. 게다가 유학생들은 몸과 마음이 극도로 지쳐 있어서 꽤 장기간의 휴식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미국 안에서 장거리 유학을 한 학생들에게도 흔히 나타나는데요. 미국은 하나의 나라라기보다는 광활한 대륙이라고 상상하는 편이 옳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 저는 이분들에게 알맞는 치유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자식을 도와주기 위해서 전문가를 찾아다녀본 부모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이 있어요. 자식이 꾸준하지 못하다 혹은 전문가를 우습게 한다는 겁니다. 실은 우습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깊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체념하는 것이에요. 미국인 전문가도 한국인 전문가도 자신을 이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저 역시 절실히 경험했는데요. 미국에 와서 치유를 배우고 시작한 이유는 건강 문제와 함께 가족관계의 고통 때문이었어요. 미국인 치유가들로부터 중요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저의 사고방식에 대한 해독제가 되더군요. 미국인 힐러들은 한결같이 왜 성인인 당신이 가족의 삶에 아직도 연연하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알아차렸죠. 아, 가족이란 원래 어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태도로구나. 때로는 관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결됩니다. 이질적인 관점을 경청함으로써 저는 세상의 그 무엇도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발생한 내 상처를 깊이 치유할 수 없었어요. 제가 왜 그런 식으로 오래 상처받았는지, 지금도 왜 그런 식으로 고민해야 하는지 그들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것을 역으로 바꿔 생각해보면 한국의 전문가들은 유학생들의 이질성에 대처하기가 막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생과 이민자를 치유하려면 양쪽 문화를 깊이 있게 경험하고 이해하고 또 양쪽 언어에 능숙한 치유가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결론 짓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의사가 그러시더군요. 스위스 사람인데요. 이민자 가정의 질병은 이민자 출신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서 강조하시더만요. 자신의 경험에서 온 절실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치료가 그와 같다면 하물며 치유는 더 말할 나위가 있을까요? 이 시리즈의 마지막 세 번째 편에서는 유학생을 위한 치유법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또 만나요. 안녕.